낙타처럼 생겼지만 소만하고 앞다리는 1.5m, 뒷다리는 90cm, 온몸에 갈색, 흰색,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노란 짐승. 700년 전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13세기 중국 학자들은 중동 지역을 여행하며 믿기 힘든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660m 높이의 탑, 적의 침공을 미리 알려주는 마법의 거울, 그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기괴한 동물들까지. 이들은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 당시 세계 최강 대국들의 비밀을 기록한 외교관이자 첩보원들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남긴 기록 속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 바로 툴라라는 괴수의 정체를 밝히고 함께 잃어버린 문명들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선저우라는 항구 도시에서 출발한 상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당시 해상 무역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들이 타시 지역에 도달하기까지는 단순한 직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계절풍의 패턴을 따라 랄리라는 중간 기착지에서 약 40일간 머물며 다음 해의 무역 시즌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이러한 대기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기간 동안 현지 상품을 수집하고 다음 항해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특히 산푸치라는 무역 중심지로 운송될 상품들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이곳에서 거래된 물품들은 최종적으로 중국 본토로 향했는데, 이는 당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가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시 왕국의 특징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들의 군사적 강성과 문화적 특성이 흥미롭게 드러나요. 이 왕국은 단순히 상업적 중심지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실체였습니다. 그들의 호전적 성격은 지정학적 위치와 별접한 관련이 있었죠.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면서도 외국 상인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후적 조건도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깊은 적설로 인해 양탄자가 귀중품으로 취급되었다는 기록은 당시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단순히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경제적 동력이었습니다. 종교적 관습에 대한 기록도 주목할 만해요. 마야무라는 부처에 대한 신앙과 함께 천국에 대한 숭배가 공존했다는 점은 당시 종교적 다원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새해 기간 동안의 특별한 의식들, 즉 머리카락과 손톱을 자르는 행위, 그리고 하루 5번의 기도는 후에 이슬람 문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죠. 마끼아 나라에 대한 기록은 더욱 신비로운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부처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이곳의 건축물들은 모든 색상의 옥으로 장식되었다고 전해져요. 매년 부처의 인멸 기념일에 열리는 대규모 순례 행사는 당시 종교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르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장식했다는 기록은 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었음을 시사하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부처의 무덤에 대한 묘사입니다.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찬란한 광채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전설적 기록은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경외심을 반영해요. 더 나아가 이 무덤의 흙이 치유 효과를 가진다는 믿음은 성지 순례와 관련된 상업적 활동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분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록도 매우 흥미로워요. 수나라 태극 시대에 한 현명한 인물이 깊은 구멍에서 비문이 새겨진 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종교적 권위의 정당성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인물이 점차 추종자를 모아 왕이 되었다는 과정은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죠. 당나라 용위 시대의 조공관계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타시 왕국이 폰니 모한왕 시대 이전부터 중국 조정에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은 당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요. 백의 타시와 흑의 타시로 구분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 이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정치적 분화가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미줄리 수도의 화려한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당시 왕권의 위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왕이 초승달과 보름달에 착용하는 특별한 의상들, 즉 비단, 브로케이드와 외국산 면사로 만든 터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된 숭금 머리 장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권의 신성성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적 도구였죠. 왕궁의 건축 양식도 주목할 만해요. 코르네시아 돌로 만든 기둥과 라찬제 돌로 축조된 벽면, 그리고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된 왕좌는 당시 건축 기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숭금으로 덮인 왕좌의 계단과 금은으로 제작된 각종 용기들은 이 왕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증명하죠. 군사 조직에 대한 기록도 인상적입니다. 태위라고 불리는 각 장교가 2만 명의 기병을 지휘했다는 점은 이 왕국의 군사력 규모를 짐작하게 해요. 키가 2.1m에 달하는 말들과 철로 제작된 장비들은 당시 군사 기술의 발달 수준을 보여줍니다. 도시 계획에 대한 묘사도 흥미로워요. 폭 15m가 넘는 넓은 거리와 중앙의 낙타와 말을 위한 도로, 그리고 양쪽의 보행자용 보도는 당시 도시 설계의 선진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녹색과 검은색 석판으로 포장된 보도는 미적 감각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물이었죠. 주거 양식과 식문화에 대한 기록도 당시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예요. 중국식 주거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기와 대신 얇은 석판을 사용했다는 점은 문화적 교류와 지역적 적응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쌀과 기타 곡물을 주식으로 하면서도 얇은 반죽으로 끓인 양고기를 별미로 여겼다는 기록은 농업과 목축업이 조화롭게 발달했음을 시사하죠. 음료 문화도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포도주스로 만든 와인과 바다라는 음료, 그리고 꿀과 향신료를 섞은 메이시타화라는 술은 당시 발효 기술과 향신료 활용 능력을 보여줘요. 특히 부유층이 저울 대신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금이나 은으로 상거래를 했다는 점은 화폐 경제의 발달 수준을 나타냅니다. 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당시 상업활동의 번영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과 은,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등의 고급 상품들은 이 지역이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해요. 오칸토 나라의 전설적인 건국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우실이라는 낯선 인물이 바닷가에 세운 거대한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종합적인 방어시설이었어요. 2개의 방으로 구성된 지하 공간에 곡물과 무기를 저장했다는 점은 장기간의 포위전에 대비한 치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높이 660m의 탑에서 4마리 말이 나란히 설 수 있었다는 묘사는 그 규모의 웅장함을 짐작하게 해요. 중앙에 큰 우물이 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수자원 확보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보여줍니다. 2만 명의 병력이 주둔할 수 있었다는 기록은 이 탑이 단순한 막루가 아니라 요새 도시의 기능을 했음을 의미하죠. 가장 신비로운 것은 경이로운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울이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전설은 당시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실제로 어떤 첨단 감시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파이타 국가는 타시 지역의 대도시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파르원에서 130일간의 여정을 통해 50개 도시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었다는 기록은 당시 육로 교통의 어려움과 함께 이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요. 강력한 보병과 기병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면서도 600-700년간 29세대에 걸쳐 왕조가 지속되었다는 점은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이 왕국의 종교적 권위도 주목할 만해요. 왕이 마히야우 부처의 직계 후계자라고 여겨졌다는 점은 종교적 정당성이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타시 땅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음에도 이 나라만은 침략받지 않았다는 기록은 종교적 권위가 실질적인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죠. 왕의 공개 출현 의식도 흥미롭습니다. 검은 우산 위에 금빛 달이 달린 옥사자 장식은 왕권의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이 의식은 백성들에게 왕권의 위엄을 각인시키는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구조도 독특한 특징을 보여요. 금과 은으로 조각된 최고급 유리 제품과 흰색 천, 그리고 액체, 스토락스 등의 특산품들은 고도로 발달한 수공업 기술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이 터번과 눈처럼 하얀 면으로 만든 고급 의복을 선호했다는 점은 높은 생활 수준과 미적 감각을 반영하죠. 종교적 관습의 규칙성도 인상적입니다. 7일마다 머리와 손톱을 자르고 하루 5번 천국에 기도하는 의식은 종교가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규율했음을 보여줘요.
이들이 부처의 후손이라고 여겨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러 왔다는 기록은 종교적 권위가 국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해안 지역의 경제 활동도 다양했어요. 대량의 대추야자 생산과 진주 채취, 그리고 대규모 말 사육은 이 지역의 천혜 자원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들이 정형양, 카다머 씨앗, 캠프포와 교환하기 위해 이곳의 말, 진주, 대추야자를 구매했다는 기록은 활발한 국제 무역의 증거죠. 뮬란 완두콩 나라는 더욱 신비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서쪽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타시의 대형 선박이 방문하는 유일한 국가였다는 점은 특별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시사해요. 100일간의 항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대형 선박에는 수천 명이 승선할 수 있었고 와인과 식량, 심지어 직기까지 갖춘 자급자족형 해상도시였습니다. 이 나라의 농산물은 그 크기가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길이 7.6cm의 미랄과 둘레 1.8m의 멜론은 풍요로운 토양과 기후 조건을 보여줍니다. 육로로는 200일이 걸리지만 가을 서풍을 이용하면 6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록은 계절풍 항해의 효율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키죠. 그러나 이 지역의 환경은 극도로 가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즉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다는 기록은 사막 기후의 혹독함을 보여줘요. 시알리 나라의 화산 활동에 대한 묘사는 자연 현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찰력을 보여줍니다. 루메이 국경 근처 바다의 섬에 위치한 이 나라의 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즉 아침의 연기와 저녁의 불, 그리고 가까이서 본 맹렬한 화염은 화산 활동의 정확한 묘사예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화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300kg이나 600kg의 큰 돌을 기둥에 매달아 동굴에 던져 폭발을 일으키고 5년마다 벌석처럼 조각난 돌을 수거했다는 기록은 화산석을 채취하는 독특한 방법을 보여줘요. 피파로 나라의 독특한 동물들에 대한 기록은 생물학적 관심을 끕니다. 머리부터 땅까지 1.8마셜 2.1m 길이의 낙타학은 날개가 있지만 높이 날 수 없다는 묘사로 보아 타조와 유사한 대형 조류로 추정돼요. 툴라라는 야생동물의 묘사, 즉 낙타와 비슷하지만 소 크기의 노란색을 띠며 앞다리가 1.5m, 뒷다리가 0.9m인 동물은 기린을 연상시킵니다. 몸 주위에 갈색, 흰색,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노새 같은 동물에 대한 묘사는 얼룩말의 특징과 일치해요. 이 동물들이 산의 야생에서 서식하며 주민들이 독화살로 사냥했다는 기록은 당시 수렵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여행담을 넘어서 13세기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 경자, 종교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문명사 자료입니다. 각 나라의 독특한 특징들과 상호 연결된 무역 네트워크는 당시 세계가 이미 글로벌화된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음을 증명해요. 이 잃어버린 문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